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요즘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이 남북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도 요즘 이 남북 관계가 해빙 무드를 타게 되면 늘 나오는 얘기가 바로 접경 지역, 소위 얘기하는 접경 지역 투자, 또 남북 수혜 지역 투자,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좀 관심을 얻고 있고 또 주목도 받고 또 실제로 어떤 땅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막 요동을 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최근에 여러 어떤 보도들을 보게 되면 실제로 파주라든지 이런 강원도 일부 이런 지역들의 땅값이 출렁거린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또 오히려 이제 그런 틈을 타서 이 선량한 투자자들을 노리는, 그렇죠. 이런 또 소위 얘기하는 기획 부동산들, 이런 세력이 또 설친다, 기승을 부린다, 이런 얘기도 많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그래서 저희가 이 지금 접경 지역 상황을 좀 한번 좀 그렇죠.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지금 유엔크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접경 지역이 펄펄 끓고 있죠. 가장 뜨거운 핫플레이스로 지금 떠오르고 있다라고 진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가격도 이렇게 좀 살펴봤더니 한국감정원 자료죠. 보니까 거래량도 급증하고 있고 가격도 많이 이렇게 급등하고 있다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좀 긴 시간을 이렇게 살펴보면 DJ 김대중 전 대통령 때도 보면 이 파주 집값만 놓고 보면 막 급등락을 해요. 남북 경험 무드가 발생이 되고 또 요즘처럼 이렇게 지금 남북 문제 해결 가능성이 보일 때는 투기가 부리는 게 대표적인 지역이 파주, 연천, 포천이에요. 이 지역들이 평상시에는 그런데 통계를 보아도 거의 땅값이 상승률이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른 게 없어요. 근데 다른 지역보다도 훨씬 집값 변동률이 상승률이 낮아요. 그러다가 한 번씩 이렇게 10년마다 정권이 바뀌고 나면 또 남북 문제가 개선된다 그러면 이렇게 뛰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이런 현상들이 바람직한가 하는 것인데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여기 이제 기획 부동산도 그렇고 DMZ 같은 경우 봤더니 10만 원 내외 하던 것들이 지금 30만, 3배 뛴 것이죠. 사실 DMZ는 접경지역에 대해서 아무도 출입이 통제가 돼요. 그러니까 땅도 보지도 않고 그냥 문서만 보고 계약한다는 거예요. 또 심지어 파주는 보았더니 맹지 같은 이런 지역들도 위성 이런 지도만 보고도 지금 계약한다, 이런 보도도 실제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근데 저는 결론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들은 지금 잘못된 투자로 보여져요. 그리고 성공할 가능성은 좀 적다. 다시 좀 뒤에 이어지겠지만 첫째는 이렇게 분위기에 편승한 이런 묻지마식 투자는 성공한 사례가 없어요. 파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GTX-A 노선이 지금 거의 확정이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땅값만 오르는 게 아니라 지금 아파트가 파주 운정지구에 역세권 주변에 최근에 많이 움직이고 있는 이런 점들은, 그러니까 토지 투자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이 교통망 호재가 있는 아파트 투자가, 파주가 굉장히 안 올랐었거든요. 공급가격 여파에다가 또 여러 가지 여기에 전체 매매 가격이 그동안 4, 5년간 몹시 소외되어 있었는데 오히려 주택에 대한 관심, 내 집 마련 이런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먼저 전체 틀을 한번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DMZ를 따라서 전망 위주로 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남북 경협을 얘기하면은 보통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연결, 두 번째는 개발, 이렇게 나옵니다. 연결은 이제 우리가 크게 보면 세 가지 축을 얘기하는데 경의선 축, 서울에서 신의주 가는 축을 얘기하고, 두 번째는 경원선, 원산 가는 축인데 거기 가다가 중간에 갈라서면 이제 금강산으로 빠집니다. 세 번째는 이제 동해안 축이라 해서 올라가는 축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동해안 축으로 가서 이제 시베리아를 거쳐서 유럽까지 가는 축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빨리 보는 축은 경의축을 봐요. 경의축은 이제 TCR, 트랜스 차이나 레일로드라든가 트랜스 몽고 레일로드 이런 식을 통해서 암스테르담까지 바로 가는 노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아마 경협이 되면 가장 빨리 연결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인구의 대부분이 경의선 축에 다 매달려 있기 때문에 그쪽이 단기적으로 가장 유리하다. 그렇게 봤을 때 거기에 달려 있는 게 어디냐? 파주, 김포 정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경원선 축이 이제 그 다음으로 좀 유용하다고 볼 수 있는데, 경원선은 금강산선이 있어요. 금강산 아무래도 이제 뭐 좀 활발해지면 금강산이 먼저 될 텐데, 그렇게 됐을 때 이게 그쪽 관련해서 좀 수혜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동해안 축 같은 경우에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동해안에 몰려 있는 것들이 많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뭐 그 거대한 구상 트랜스코리아 레일로드 TKR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출발해서 우리 동해안 축을 따라서 시베리아를 통해서 암스테르담 가는 거거든요. 그런 레일로드가 있는데 그건 좀 아주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일부 뭐 관광 수요로 인해서 어떤 연계는 효과는 좀 있겠지만은 그렇게 이제 세 가지 축이 좀 차이가 있다는 걸 한번 이해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개발입니다. 개발이 있어가지고 이제 북한 쪽의 개발은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은 평양 밑에 개성에서 해주 축이 있습니다. 개성부터 해주 서해안까지 쭉 나가서 그쪽이 개성공단의 확장판이 될 것이다. 근데 우리가 이제 통일연구를 뭐 한 20, 30년 전부터 시작을 많이 했는데, 개인이 북한 땅에 투자하는 건 처음에 엄격하게 제지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북한 사람들이 너무 다 피해를 보거든요. 그 사람은 딱 한 평 없으니까. 국가가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인 투자는 어렵지만은 그 개발로 인해서 어디가 수혜를 받겠는가. 한 15년 전부터 이제 접경지역 국회의원들이 계속 낸 법안이 있습니다. 통일경제특구 법안인데, 보통 이제 북한에 개성공단이 있으면은 우리는 파주공단이 있어가지고 이쪽에서 좀 고부가가치 산업을 키우고, 저쪽에서는 이제 좀 그 인력 투입형 그런 임금 활용형 그 산업을 해서 두 개가 합치면 시너지 효과가 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대응공단이라는 표현도 쓰거든요. 그래서 그쪽 지역은 아마 수혜 지역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인은 투자는 못하지만은 캐도를 할 때 했던 게 이제 낮은 선봉 지역이에요. 낮은 선봉 지역은 이제 3개국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경제 특구로 개발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일반인 투자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뭐 전 세계적인 투자 물량이 올 테니까 어느 정도 좋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북한 쪽을 보게 되면, 아까 전에 뭐 개성 해주 이런 걸 제외하고 신해주에 뭐 김정일이가 있을 때 이제 그 신해주 경제 특구가 무산됐거든요. 그것들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좀 봐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그 남한에서는 벌써, 우리 쪽에서는 벌써 개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한번 타게 되면은 뭐 민통선 근처라든가 이런 데 안보 테마 또는 자연 생태계 테마 이런 개발 같은 것들이 벌써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 때도 이제 뭔가 하면 통일 대박론이 나왔을 때 많은 계획들이 수립됐어요. 그 계획에 따라서 움직인 효과들도 꽤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시적 효과는 나온다. 그런데 과거에 이제 김일성 사망했을 때, 김정일 사망했을 때, 통일 대박론 나왔을 때, 그걸 한 30년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라. 저는 미국 회담을 하더라도 또 아마 트럼프가 재선하기까지는 가시적 효과가 나오겠지만, 재선하고 나서도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너무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것들은 좀 무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이거 독일 때문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독일을 2번이나 다녀왔어요. 예, 이게 왜냐하면 도대체 이제 뭐 아까 이제 통일은 대박이다 이런 것도 하나 있고, 통일이 됐을 때 과연 이제 저는 자산 관리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그러면 유망한 그때 통일에 대비한 부동산 투자를 할까? 자산 관리는 어떻게 짜야 할까? 그런 관점에서 봤는데, 이제 신 교수님 말씀하신 거 일부 지금 공통적인 점도 있고 약간 다른 점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지금 파주와 이제 연천, 포천 이런 접경 지역에 지금 투기가 일고 있다고 진단했잖아요. 과연 이게 성공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절반의 성공에 그칠 가능성이 많아요. 지속성이. 그 이유는 교수님 설명 중에 그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접경 지역이 뭐 기대감도 있어요. 관광지가 된다든지 뭐 생태공원이 된다든지 뭐 유엔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지만, 사실은 경원선이나 경의선 이렇게 철도가 복원이 되면 여기는 종착지가 아니라 목적지가 아니라 경유지 통과지가 될 가능성이 몹시 높아요. 그럼 결국은 지금은 이제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지만, 철도가 지나가는데 굳이 파주나 연천, 포천에 내려서 쉬었다 가야 될 이유가 없죠. 다만 경유지로서의
하나의 물류의 거점으로서의 역할은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져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오히려 남한은 그럼 유망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남한 중에서도 이제 이게 동해선 축에 있고 이제 그 서해선 축에 있잖아요. H형 경제, 신경제 H형 이렇게 짰는데 인천 같은 데는 상당히 수혜를 볼 가능성은 많을 것으로 보여져요. 인천이 본래 국제 공항에다가 물류가 되어 있는 곳이어서 역할을 좀 할 수 있을 거다 저는 보이고 오히려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북한의 토지가 훨씬 유망해요. 지금 보면 뭐 이렇게 저도 이제 기사를 보고 뭐 파악한 겁니다만 보니까 서울에 우리가 보통 단독주택지 같은 게 지금 거의 2천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평에. 근데 이제 평양 같은 데는 100만 원 뭐 이렇게 내외래요. 물론 이게 지금 법적으로 뭐 사유지냐 거래가 되냐 이런 얘기는 지금 따지면 그거는 아니고 실제 거래는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이렇게 보면 우리의 10분의 1 이하의 수준으로 볼 수가 있죠. 그렇게 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개성이나 오히려 평양 그리고 앞서 이제 신 교수님 말씀 중에 저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물류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일자리를 늘린 많은 공장을 북한이 가지고 있는 게 광물이잖아요. 최대의 매력. 그 다음에 노동력이 우수한 노동력이 풍부한 거 이게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인 거거든요. 이걸 살리려면 어떻게 될까요? 남한의 공단을 이제 상단을 해서 북한의 젊은이를 끌어들이지 않을 거예요. 북한 내에서 지금 그래서 이게 뭐 원산이나 단천, 청진, 신의주 이렇게 접경 지역이나 또 여기에 그 광물 자원이 풍부한 또 해안 지역이나 이런 지역에 대규모 산단이 건설된 물류와 함께 그렇게 된다면 북한의 토지가 좀 유망하다 하는 걸 독일의 사례를 보니까 평균 통계는 5배 뛰었는데 10배 뛴 곳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동독 지역에. 그 다음에 의외로 서울 지역이 보면 인구가 북한 주민이 2,500만 명이에요. 지금 한 100만 명 정도는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는 거거든요. 뭐 7%가 마지노선이다 이런 얘기도 보고서가 있는데 그래서 한 100만 명만 내려오면 어디로 올까요? 제가 볼 때는 1차 목표가 평양이 아닌 서울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남한은. 그리고 수도권이 많아요. 인천, 그 다음에 수원과 같은 이런 뭐 부산까지도 가겠습니다만 이렇게 본다면 저는 결론을 좀 내리면 좀 재밌게 하려고 통일되면 서울 집 사고 임대 수익도 많아지면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평양 땅 이렇게 또는 접경 지역에 아까 교수님 설명했던 경제특구나 이런 지역에 오히려 그러니까 토지를 살 수 있느냐의 여부는 이건 또 법적으로 그때 가봐야 제약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오늘 재테크 팁을 드립니다.